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투자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가 함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호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몸이 아프면 명의를 찾아가듯이 보험에도 명의가 있습니다. 보험다타 명의 이민호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명의이신 이민호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준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에 보여지는 것보다 숨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김성준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주실 김성준 전문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경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모르면 모험, 알면 든든한 보험, 보험의 바른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길라잡이 서민경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길라잡이이신 서민경 전문가님까지 모셔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 오늘 알려주실 건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장 분석입니다. 이민호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큰 돈이 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생겨서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보험금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적거나 또는 못 받는다면 그때에 대해서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전 분석을 통해 내가 지출한 보험료에 맞게 보험이 올바르게 준비를 했는지 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전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그 필요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보험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보장 분석,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보장을 분석을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왜 내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보장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아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장 분석의 필요성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내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성입니다. 내가 원래 보험을 준비한 이유, 즉 보험 가입 목적성과 내 보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보장 범위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견해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보험 상품 중 나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안내심 3대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입원비, 간병, 치매, 운전자, 상해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보험이죠. 하지만 시청자분들 개개인의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 목적성은 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보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다 필요 없어. 누구는 3대 질병 진단비가 가장 중요해. 누구는 수술비, 누구는 간병, 누구는 치매. 그렇듯 각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암이 가장 걱정이셨고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목적성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보험금, 즉 암 진단금을 목적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조직 검사를 해보니 유방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보험을 그때 대해서 알아보니 진단비가 너무 적거나 특정암에서 차별 지급이라 가입한 보험금에서 20%만 지급된다면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 안 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했는데 혹은 나는 운전자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보장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이라고 하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보험의 기능을 담당하는 담보는 없고 상해 담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름만 운전자 보험이고 보장은 상해를 위주로 하고 있었던 보험이었던 거죠. 또는 과거에 제대로 가입하셨어도 약관이 개정되거나 비슷한 보험료이지만 보정 범위와 보장 금액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4년 전에는 약 1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2억 이상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약 3년 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보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질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가 난 뒤에 부랴부랴 보험을 살펴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 내용과 목적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네, 그 보장 분석의 필요성 세 번째 이유는요.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청구를 못했던 보험금, 요즘은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숨은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뉴스라든지 신문 등 많은 매개체에서 수없이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8월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숨은 보험금이 무려 12조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보거나 치료를 받고 금전적인 비용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먼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면은 보험사가 알 수도 없고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온전히 시청자분들의 몫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보험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청구를 안 하고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하신 보험의 담당자를 통하거나 주변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보장 분석을 통해 어떤 경우일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지 조언을 들으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세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놓친 보험금이 있다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개받은 고객님께서 2년 전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치조골 이식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장 분석을 통해서 약 20년 전에 가입하셨던 생명보험사 상품에 수술비가 있으셔서 치조골 이식 수술비 청구를 진행해서 놓쳤던 200만 원 보험금을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그 특약을 갖고 계신 고객님을 만나 450만 청구 도와드렸는데 만약에 보장 분석을 안 하셨다면 그 보험금을 못 받으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소멸시효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 더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이외에 더 설명해 주실 이 필요성에 대한 이유 더 있을까요? 네, 이어서 보장 분석의 필요성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보험료입니다. 앞선 주제인 보험을 가입한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나에게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잘 준비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을 다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데요. 암 진단금도 수술비도 입원비도 간병 치매도 상해도 보장 범위는 넓게 보험금은 많이 받고 싶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내는 것은 당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꾸준히 납입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인데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유지가 중요해서 형편에 맞는 적당한 수준의 보험료로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3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 선에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내가 보험을 가입한 목적에 맞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한다면, 둘째, 내가 지출 가능한 보험료에서 내가 생각하는 알맞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다면 내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실손가 안내심 진단금, 수술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보장을 30만 원 안에서 적절하게 준비하고 난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은 다음으로 걱정이 되었던 치매라든지 간병 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볼 수 있으신 거죠. 혹은 반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원래 30만 원 내고 있던 보험료를 20만 원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내가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보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 궁극적인 목적에 조금이라도 덜 부합하는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험부터 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철저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했다면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요. 그 위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3대 질병, 암내심이라고 하죠. 그 진단비와 최근에 나온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신 뒤에 크든 작든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간병비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딸아이가 있는데 내년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외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의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비교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은 더 많은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부족함이 많은 보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더 적은 월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들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은 충분하게 준비가 되게끔 하는 게 보전 분석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보험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나에게 맞는 보험 준비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폭넓게 짚어주셨는데요. 크게 4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좀 키포인트가 될 포인트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미처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었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험을 넣는 목적성과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보장 분석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도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앵커님 혹시 그 간병살인, 지옥 간병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청자님들도 최근에 이제 간병살인 이라는 비극적인 사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집에 몸이 안 좋으신 이제 가족을 병간호 하다 보면 이제 간병에 지치고 그리고 간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으로 돌보는 일을 살해하거나 그리고 목숨을 이제 끊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뭐 독박 간병 그리고 간병 실업, 간병 파산이라는 서글픈 이제 신조어들이 생기고 누군가는 이제 죽어야 끝이 난다는 전쟁이나 할 만큼 간병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초고령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내 부모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간병이 필요한 순간은 결코 오게 됩니다. 이처럼 간병은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또 고령화도 많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더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왜 더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 이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65세 인구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앞서 보이시는 표처럼 대한민국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곧 2026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결국 생존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생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지만 만약 건강하게만 늙을 수는 없다는 게 이제 현실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앵커님 제가 앵커님께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릴 건데요. 네. 앵커님은 이제 간병인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프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할 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병이 많이 필요할 때는 내가 늙고 아플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 마음은 괜히 이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인병들 그리고 특히 치매라는 질병이나 이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마음은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처음부터 이제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현실 속에서 이제 경제적 그리고 육체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닥치다 보면은 힘든 상황들이 많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혹시 아프셔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장기간으로 좀 지속이 된다면 모두에게 좀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자녀가 좀 많으면 이런 경제적인, 육체적인 부담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뭐 다들 이제 자녀들이 조금 이제 있다면 서로 분담을 좀 하면 될 거라 좀 생각은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같이 부담이라는 부분이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표를 보시면 옛날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5남매, 7남매, 더 많게는 10남매까지 있었는데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이제 3남매가 거의 평균적인 기준이고 근데 지금 이제 30세대, 40세대를 봤을 때 이제 보면은 뭐 2남매 혹은 그런 형제 자매가 없는 외동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간병을 해야 할 때는 혼자서 부모 이제 2명을 간호해야 하는 독박 간병 그리고 또는 혼자 독박 간병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간병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힘들어질 거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핵 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간병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사실 이 간병도 힘들지만 이 비용도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 간병비가 얼마나 들길래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간병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치솟는 이제 간병 비용인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간병 문제에서 44.2%를 이제 차지한 게 간병 비용입니다. 최근 간병비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이제 웃돌아왔고 상승률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이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제 토론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일당은 거의 이제 12에서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 15만 원까지 이제 측정되는데요. 실제로 제 이제 지인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머님 간병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실 500만 원 이상 이제 나온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가 이제 병원을 24시간을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병인이 오로지 이제 우리 이제 그 환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를 좀 더 친절하게 잘 보살피는 그런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간병비 및 간병비 부담 체금 비율을 봤을 때 이제 간병 비용에 따라서 이제 그 체감 비율 결국은 간병 비용이
뭐 좀 조금 비싸다, 조금 비싸서 비싼 편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서 결국 모두가 부담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니까 뭐 하루에 평균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달로 좀 환산하면 정말 큰 지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간병보험은 더 필요한 보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간병인 보험은 쉽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나눠지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 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가 없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선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다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좀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인건비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근데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대 180일 동안 이제 파견되고요. 그런데 입원을 해도 첫날부터 이제 퇴원까지 계속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만 간병인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필요하지 않으면 그 입원 일당으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입원 후에 이제 48시간 이내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 안에 단기간 이제 입원했을 때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갱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이 이제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내가 이제 고용을 한 후 간병인을 일수만큼 보험사에 영수증 제출했을 때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간병인 업체에 직접 연락하고 고용해서 연락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요. 인건비 이런 부분 또 인건비를 또 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간병인 그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또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 짚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각각의 단점으로는 일단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되는 부분, 이렇게 금액적으로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단점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간병보험의 장점은 뭐 간병 일당으로도 간병 지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 이런 뭐 아까처럼 이제 갱신형인 부분에 갱신 시 이제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는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내가 간병을 받아야 할 이제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뒤에 인건비를 이제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입이 끝나는 시점이 20년 뒤에는 2배로 그런 일당이 이제 체증으로 올라간다는 게 그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이나 간병인 지원 일당이 체증으로 돼서 이제 20년, 30년 후에는 내가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체증형을 선택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점인 물가 상승률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요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건가요? 네, 뭐 여러 병원에서 이제 좀 시행하고 있는데 뭐 플랜카드나 아니면 이제 홍보 자료를 좀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시행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나 이제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그럼 간호조무사 또는 간병인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도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좀 입원을 하셨는데 그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이제 해당이 되는 병실에 좀 입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는 사실상 저희가 가서 이제 그 병 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좀 그런 만족도가 좀 높았다라고 좀 저희 어머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그 통합 간호 간병
병실을 이용해서 이런 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 전문 인력이 좀 도와주고 있고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간병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메리트가 큰 것 같은데요.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뭐 여기 이 안에서 더 자세한 장점은 뭐 없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돼서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병인을 이제 하루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뭐 어쨌든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루 이제 입원이 이제 2만 원인 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좀 많은 뭐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24시간을 저희 이제 환자를 이제 케어를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병원에 24시간 누군가를 이런 이제 전문 인력이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인 이제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제공으로 한결 마음이 좀 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그리고 옷 입기, 위생에서부터 식사 보조, 뭐 약 복용까지 손 하나 이제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앵커님한테 하나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만약에 이제 한쪽 팔이 이제 골절인 환자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좀 환자 복을 입을 때도 이제 순서가 있다 합니다. 혹시 오. 아시나요? 아니요.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네. 이제 벗을 때는 이제 건강한 팔을 먼저 이제 입고 또 아픈 팔을 나중에 또 이제 벗고 입을 때는 아픈 팔을 먼저 하고 건강한 팔을 나중에 입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좀 모르는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상주 중이라니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이 이제 상주하지 않다 보니 전문 인력과 환자들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감염으로부터 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많은 좀 이용을 좀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뭐 장점이 이렇게 많으면 단점도 좀 있겠죠. 어떤 부분들이 좀 안 좋은 점으로 꼽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시행되고 난 뒤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중증 환자가 그 서비스에 이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선망, 치매, 이제 거동이 지금 어려운 분, 그런 이런 중증 환자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이제 입시를 하지 못해서 이제 간병인을 이제 구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이번 기간 동안 오래 걸리는 중증 환자보다 이제 경증 환자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가장 큰 간병을 요구하는 상황, 즉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을 늘려야 할 국민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요, 사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개별 병동 단위에서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확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 7월부터 이제 중증 환자의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있고 또 재활 의료기관도 일반 병동과 이제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실시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입원료 체감제는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입원료를 삭감하는 제도인데요. 개선되는 점들을 보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시행되지만 점차 이런 서비스를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종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좀 말씀해주신 내용의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간병인
간병인 보험을 좀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사실 환자들을 간호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할 때 간병인 지원 1단과 간병인 사용 1단으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간병인 지원 1단과 간병인 사용 1단에 장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체증형으로 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담보를 좀 활용을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좀 그런 비용 부담을 좀 덜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 이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이 결국은 간병비 부담이 축소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중증 질환이 이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확대돼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혜택으로 좀 고통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로 간병인 보험을 알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주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여전히 무서운 암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프니까 서울이다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올해 올라왔는데요. 제주도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실제로 암이 진단을 받으셔서 현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제주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는 수도권에 가서 서울에서 보통 치료를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법들이 요즘에 많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치료가 또 되는 곳들이 또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이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보험도 사실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고요. 왜 암보험을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양해졌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의료 격차가 있다라는 말로 좀 풀이가 되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표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 통계치인데요. 실제로 남자분들 통계치를 보시면 39.9%, 거의 40%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5명 중에 2, 여자는 3명 중에 1 정도가 실제 현재 암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 3분과 아나운서님까지 해서 4명 앉아 있잖아요. 네. 이 4명 중에 한두 명은 실제로 걸릴 수도 있다라는 통계치예요. 그만큼 이제는 이제 암이 누구나 걸릴 수 있겠구나,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가 사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 발병이 점점 더 많아질까? 왜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앞서 보신 표에는 여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86세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그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 현재 이제 그 기대 수명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작년이 이제 5년대가 되는 때였거든요. 그때 이 평균 수명, 여자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갔습니다. 남자 평균 수명도 자그마치 86세가 되었죠. 그만큼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80세, 90세가 되어도 암이 걸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남녀노소 누가 암이 걸려도 그랬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는 내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시대가 왔고요. 실제로 또 신종암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새로운 암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실제로 진단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사실 이 치료 방법뿐 아니라 이 진단 방법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져서 암으로 진단받는 것도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만성 질환자와 그리고 비만이신 분들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26% 정도 더 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통계치까지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어린 친구들 소아당뇨나 소아비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만성 질환이 이 60대 고령 인구만 나오는 질환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40대인데 저도 만성 질환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또 저희 4명 중 절반 정도가 또 걸릴 수 있다는 확률까지 높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 치료법이 많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 치료법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치료법이 좋아지다 보니까 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통계치로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암이 걸렸어 하면은 생존율이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지금 70%를 육박하고 있다는 이제 표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더 생존율이 사실상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사실 통계치에서만 보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료법이 많이 다양해져서 생존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저 고객분 중에 실제로 얼마 전에 유방암 걸리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좀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걸리신 분이 지금 이제 치료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항암 방사선과 약물을 아직 수술 전이시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 가서 그 약 한 알 드시고 주사 한 번 맞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 한 알에 300에서 500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료 비용이 이제는 사실 약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횟수와 이런 사이클들이 돌아갈 텐데, 이제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실제로 진짜 와닿을 정도로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나 암이 걸려도 나 실비 있어서, 실손보험 있어서 든든해 괜찮아라고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에 좀 단점이 있다라면 통원 치료가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암이 걸려서 수술 외에는 그 치료하실 때 거의 요즘엔 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원 치료를 통해서 한 번에 실비로 받으실 수 있는 비용이 적게는 10만 원, 많아도 30만 원 수준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 가서 치료를 300에서 500 정도 드는데 이걸 실비 청구를 해도 최대 25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무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사실 암이 걸리면 퇴직을 하셔서 치료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직을 하셔서 치료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암이 걸렸다고 해서 단순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달 정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암을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요. 월 500 정도 지출이 또 나간다고 하면은 더 아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에 전념하기도 모자른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하면 더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정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네. 혹시라도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선택하라고 의사가 정말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부작용이 있는 항암 치료가 있고 부작용 없이 편히 누웠다가 나오면 치료가 되는 항암 치료가 있대요. 어떤 거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 선택하죠. 맞죠. 근데 이만큼 이제 치료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제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항암 관련된 치료법이 이 어떤 암이 걸렸는지 내가 기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항암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치료 방법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항암 약물 치료라고 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현재 나와 있고요. 1세대가 그 화학 항암제라고 해서 보통 드라마에서 요즘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암이 걸려서 실제로 치료받겠다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시면 하얀색 약물 막 이렇게 투여하는 주사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게 화학항암제 초반에 이제 치료제로 많이 쓰셨던 치료제입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 강한 독성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2세대 치료라고 해서 이제 표적항암제가 또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치료법이 실제로 나왔고요. 그 정상세포를 죽이는 그 화학 항암제에 비해서 정상세포는 피하고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죽인다. 라고 해서 굉장히 너무 이제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표적항암제 치료도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세대 치료라고 해서 면역항암제, 아무래도 항암제를 쓰다 보면 몸이 이제 면역 반응이 많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를 키워서 이제 항암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면역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좀 미비하다 보니 지금 2세대 치료인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실제로 지금 현재도 동시에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치료제인 대사항암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대사항암제는 2010년 중반, 2010년 이후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치료하는 그 암이 좀 제한적이긴 하고요. 표적이나 면역항암제를 썼을 때 대사항암제를 쓰는 건 조금 더 제한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암이 걸렸을 때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아무래도 쓰시고 싶은 게 현실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어느 질병에 제일 많이 쓰냐면요. 실제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고객분들 중에 실제로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치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앞서 또 얘기했지만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 표적항암제가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회장 치료가 급여를 아무리 받아도 그러니까 물론 급여 항목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비급여 항목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 번 치료에 300에서 500 정도의 그 항암 약물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로 아까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게는 6회, 많게는 12회. 까지도 이 항암제를 써야 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아까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 또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적 항암과 면역 항암제 그 약물 치료 비용이 하나의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4천, 많게는 한 8천 정도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새로운 치료제가 이제 카티 치료라는 게 이제 또 새로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혈액암을 주로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혈액암은 말 그대로 혈액이 돌면서 암세포가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피를 뽑아서 이제 T세포라는 거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항암제를 같이 해서 다시 투여하는 방법으로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네, 이 비용들은 정말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카티, 표적항암, 면역항암 이거 너무 좋은 치료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만 가지고는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네, 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치료 확률도 높아졌고요. 또 부작용도 많이 최소화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항암 이 약물 치료 알려주셨는데 방사선 치료도 있다고요?
네, 보통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를 거의 동시에 많이 사용을 하세요. 앞서 얘기한 그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똑같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현재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 친정 아빠가 이제 한 10년 전쯤 직장 이기셨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니 항암 약물과 항암 방사선을 치료를 동시에 해서 암세포를 좀 줄여놓고요. 실제로 대장을 25cm를 이제 자르셨거든요. 그 수술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항암 방사선과 약물을 다시 동시에 치료를 다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사선과 약물을 동시에 잘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암세포 줄이고 얘를 완전히 이제 죽이는 데까지 없애는 데까지 이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항암 방사선 치료도 1세대 정말 표적 항암 방사선이 있고요.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고요. 지금 오늘 사실 거의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는 중입자 치료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입자 치료가 제일 최근에 나온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치료법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전립선암 23년 4월에 첫 치료를 했는데요.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치료를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실제로 전립선암 65세 정도 되신 어르신께서 12회 치료 한 달 만에 전립선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완치 판정까지 받으신 치료법의 이 항암 관련된 중입자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 중입자 치료는 아무래도 생존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치료법이 좀 간단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 꿈의 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 중입자 치료가 고령 환자와 이 어린 친구들 위주의 아무래도 치료가 왜냐하면 부작용이 제일 없고 몸이 덜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내에 이 치료가 더 많이 도입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꿈의 치료라고 계속 불리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비용도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중입자 치료가 많이들 알려진 바로는 해당 5천이다. 한번 이 챕터로 해서 짧게는 5회, 많게는 20회까지 이 중입자 치료를 받는데요. 이 중입자 이 통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2분에서 많게는 12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암의 종류와 깊이와 아무래도 치료 방법에 따라서 횟수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전체 하는 데 있어서 작게는 5천, 많게는 1억 이상, 억대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중입자 치료가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25년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이제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하고요. 27년도에 이제 아산병원까지 해서 아직도 지금은 현재는 2군데에서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입자 치료라도 받고 싶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몇 달 이상 대기가 지금 되어져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암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정말 완치를 하고 싶어서 그 치료를 하고 싶으셔도 좀 선뜻 나서기 힘든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새로 나온 그 암 치료에 관련된 비용 담보들로 보험을 잘 점검하셔서 미리미리 좀 이 고액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입자 치료의 비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손 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암보험으로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마지막에 해주실 거 있다면요? 네,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암보험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사실 암 진단금이거든요. 진단 비용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내 생활비 정도와 진단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좀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고요. 그에 반해 또 치료 비용은 아무래도 담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세요. 그러면 진단비와 이 치료 비용을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준비를 하시면 새로 나온 치료에 대해서 비용 부담 없이 보험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은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요. 보험료 너무 과하시지 않게 잘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팁까지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란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는 필수가 된 안보험,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